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고민이 많은 30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게 누구 하나 잘했다고 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인지라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저는 18에 예기치 않게 아이가 들어서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의 결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때부터 사귀던 1살 많은 남자였습니다. 집안끼리도 왕래가 잦았던 터라 부모님은 물론 동생들끼리도 친했었죠. 양가 부모님은 저희가 비록 많이 어렸지만 가족에게 찾아온 선물 같은 아이를 생각해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유독 저희 집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6살 터울인 여동생과 아주 각별했습니다. 아들이 없던 터라 엄마도 든든히 하셨고 동생에겐 오빠 노릇까지 톡톡하게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배가 조금 부른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쯤 남편이 다니던 학교에도 소문이 퍼져서 자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는 설렘과 의무감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내게 찾아온 이 아이를 그 누구보다 잘 키울 자신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집이 그 당시에 좀 사는 편이어서 신혼여행도 해외 유명 도시로 다녀왔고 집도 장만했으니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 출발한다는 기분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막상 살림은 빠듯하더군요. 양가 부모님들이 조금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반찬도 보내주셨지만 아이한테 나갈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은 대학 진학을 위해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였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저도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만 돌보고 있는 것도 힘이 들어서 저는 평소 좋아하는 그래픽 디자인을 배웠습니다. 제법 손재주가 있던 터라 저는 곧 책 표지 디자인까지 해낼 정도로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자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출판사에서 의뢰가 오면 적은 금액이라도 무조건 맡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제 실력도 많이 느는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이 기저귀 값이며 부모님 용돈도 조금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결혼 생활을 꾸려가던 중 저희는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시댁이 부도를 맞은 것입니다. 시댁은 노후를 위해 사놓으셨던 상가들을 다 팔아야 했고 겨우 집 한 채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차들까지 팔아서 시부모님은 중고차를 타고 다니셔야 했죠. 당장 시댁이 어려워지자 시댁에서 주셨던 생활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남편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퀵서비스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책 표지 디자인은 물론 각종 인쇄물의 디자인까지 수주가 들어오는 대로 도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껏 공부만 해오던 학생이었던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신경 쓰였습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다른 일을 하길 바랐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보험도 안 되는 데다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중상이거나 사망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퀵서비스 말고 다른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린 아직 젊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미 오토바이까지 장만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심하게 다툰 것 같습니다. 아이 아빠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군요. 100만원, 200만원 벌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고요. 그리고 일부러 스트레스 풀려고 오토바이를 타는 남자들도 많지 않느냐며 이게 생각보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도 남편의 얼굴은 좀 우울한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다른데 이력서를 쓸 수도 없는 처지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저도 짠해지더군요. 물론 저도 대학도 못 가고 어린 나이에 유부녀가 되어서 우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마음 누구보다 잘하는데 괜히 내가 몰아붙인 것 같아서 미안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일을 잘해서 돈을 잘 벌어오더군요. 둘이 그렇게 벌면 앞으로 아이 키우는 건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방심했던 걸까요?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한쪽 팔을 크게 다치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팔꿈치를 펴는 게 힘들었습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다행이라고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퀵서비스 일을 그만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면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퀵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만은 아니라고 말이죠. 눈물도 났습니다. 이제 서로 감정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한 서름에 대해서도 서로를 탓하며 상처되는 말들을 하고 만 것입니다. 남편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 일거리는 계속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속도도 빠르지만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남편보다 어떨 땐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알뜰하게 산다면 새 식구 먹고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여동생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장미꽃과 향수를 선물해주면서 축하해 주었죠. 저와 다르게 대학 진학도 잘 준비하고 있어서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여동생을 어릴 때부터 유독 아꼈던 남편도 그날만큼은 환하게 웃더군요. 부러웠던 게 없다면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티를 안 내기 위해 더 많이 웃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유치원 선생님이 된다고 유아교육과에 간다는 것입니다. 조카들도 귀찮아하면서? 라고 저는 여동생에게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여동생은 눈을 흘겼습니다. 내가 언제 해? 나 애들 엄청 예뻐해. 라면서요. 그래도 취업 생각하면 그만한 학과가 없다고 저는 잘 선택했다고 삐진 여동생을 다시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퀵서비스 회사랑 감정적으로 다투고 홧김에 그만두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막상 또 홧김에 그만뒀다고 하니 아이 아빠가 돼서 그런 것도 못 참냐고 저도 감정적으로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자기 힘들게 일한 건 끝까지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더군요. 퀵서비스를 하면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칠다 보니 그런가 남편의 말투와 행동도 점점 과격해지고 있었습니다. 툭하면 언성을 높였고 화를 못 참고 핸드폰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말이 아마 도화선이 됐는지 남편은 아이 학교에 등하교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랑 약속이 있다면서 밤늦게 나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정말 서럽더군요. 누군 화를 못 내서 안 내는 줄 아는 건지 말이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속으로 참고 있는지 남편이 몰라주는 것만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친정에는 예전과 변함없이 잘해주었습니다. 집에 가면 친정 부모님이 저보다 사위를 더 챙길 정도였으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가족 행사에도 잘 참석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가도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또 마음이 누그러지곤 했습니다. 유아교육과를 나와 취업을 준비하던 여동생은 졸업을 앞두고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말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고 했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해도 돈을 잘 버는 대기업 직장인이라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뭔가 딱 봐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을 법한 인상이었습니다. 푸근해 보여서 저는 여동생의 취향이 조금 바뀌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더 좋아했습니다. 집안도 좋아서 여동생은 취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형편껏 결혼 선물을 해주고 싶었지만 남편은 현금 300만 원에 여동생이 사달라고 한 토스트기와 커피 머신 같은 가전제품까지 사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전제품 매장을 둘러보면서 사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하길래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당신 동생이 결혼할 때도 이렇게 해줄 거야? 묻기까지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무슨 말이야, 남동생과 처제는 다르지 라고 말하더군요. 나중에 해준 거 다 다시 돌아오니까 걱정 말라면서요. 그래도 우리 가족을 챙겨주는 거라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과하긴 해도 못해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돈도 아니면서 엄청 생색을 내는 남편을 보니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워낙 처제를 예뻐했던 걸 알기에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하물며 시간이 많은 남편은 동생의 신혼집에 가서 이것저것 가재도구들도 손을 봐주었습니다. 평수가 크긴 했지만 오래된 집이어서 고칠 게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매부는 지방 출장이 잦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나 신경 써줘 라고 핀잔을 주었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동생은 작은 것 하나를 해줘도 엄청 리액션을 잘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집에서는 뭘 해줘도 욕을 먹는다나요? 저희는 또 그날 크게 다투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한 대형 출판사에서 갑자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속으로 저와 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당장 그 회사로 가 계약서를 쓰게 됐습니다. 미팅 장소에는 멀리서 봐도 멋있는 남자가 나와 있더군요.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는데 연예인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저를 깍듯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출판사 대리였던 그는 이 바닥에선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라며 저를 지켜 세워주기까지 했습니다. 고졸이라 그동안 이런 전속 계약은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도 커피를 마시면서 자꾸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나서는 거의 아이 엄마로만 살아왔던 터라 남자랑 얘기하는 것도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고 제가 사인을 하자 다 된 것 같다면서 문서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몸을 일으킬 생각을 안 하고 커피를 더 마시는 겁니다. 그의 눈빛이 부담스러워서 저는 눈빛을 자꾸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니,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실례되지 않으시면 싱글인지 아닌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사적인 질문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싱글 대리입니다. 하고 본인이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있지만 과부나 다름없는 아이가 있는 유부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다른 직장인들보다 어려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제 또래들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싱글이라고 오해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는 실망한 눈빛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대형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나니 조금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안 쓰던 화장품과 옷도 사게 됐습니다. 역시 일도 잘했습니다. 일 처리를 잘해서 그런지 진행도 엄청 빨랐습니다. 그가 출판을 하기로 한 작가들의 의도를 잘 얘기해 주어서 금방 익숙해진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성장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면서 그는 저보다 더 뿌듯해하더군요. 문제는 일이 많아진 만큼 미팅 횟수가 점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책 디자인을 도맡아서 맡고 있던 터라 상의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컨셉 회의부터 가안까지 꼼꼼하게 리뷰를 해주어서 디자이너로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와 대형 프로젝트도 여러 번 함께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둘만의 회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선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빛이 가끔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쯤 술자리를 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제게 애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별일 아닌 곳에도 개인적인 연락을 자주 해왔는데 저는 많이 친해진 사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일이 잘못되려고 했던 건지 그 당시 남편과의 사이는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놀면서 집안일조차 등한시하고 있어서 자주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온 걸 후회하면서 한평생을 살 거냐고 저는 한심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은 관계를 갖지 않은 지 오래되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차마 그런 결심은 서지 않더군요. 결혼 생활도 오래 했는데 각방을 쓰면서 서로 마주치지 않고 살다 보니 부부가 무엇일까 라는 회의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멋모르고 결혼을 했다고 저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또한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와이프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도 자기가 키우게 됐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처 얘기를 하면서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술도 전보다 많이 들이켰습니다. 그래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언을 해주면서 이혼은 하지 말라고 말리더군요. 그 얘기를 하는 목소리가 참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제가 안아주고 싶을 만큼이요. 그날따라 평소에는 안 맞던 술이 쑥쑥 들어가더군요. 아무리 마셔도 취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와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의 이야기도 아주 길어졌습니다. 역시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보니 많이 어두웠습니다.
이미 택시도 잡히지 않을 만큼 깊은 밤이었습니다. 쌀쌀한 것 같아서 저는 어깨를 움츠렸고 그런 저를 보더니 그가 자연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술이 너무 취한 나머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저는 모텔을 혼자 빠져나갔습니다.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죠. 집에 와보니 세상에나 아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더군요. TV를 보다가 잠들었는지 소파에 웅크리고 말이죠. 저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오늘 동창회가 있어서 친구들과 1박을 하고 온다고 했던 사실을 말이죠. 친정 부모님에게 말해둔다는 걸 술에 취해서 깜빡한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아이가 혼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오히려 제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서 아이가 저를 안아주더군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와는 다시 사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와의 잠자리 이후 더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딱딱하게 대응했습니다. 제가 너무 연락이 없자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냐고, 그날도 서로 좋아서 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갑자기 발을 빼냐고 묻더군요. 일적으로 계속 만나야 했던 사람인지라 지금 이 관계를 깔끔하게 끝내야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일적으로만 만나요. 아이 때문에 저는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제게 끈질기게 구애를 해오는 그를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나서 제 속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를 보면서 애원하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헤어질 결심을 하냐고요. 저는 그를 최대한 달래었습니다. 그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술을 진탕 마시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와 다시 모텔로 갔습니다. 다시는 사적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와 다시 잠자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날 이후로 그는 사적인 연락은 해오지 않았습니다. 가정 있는 여자와 만나는 게 자기 회사 생활에도 좋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 일만 열심히 하는 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일들을 가슴에 깊이 묻어두려고 작정하고 아이와 집에 충실하면서 보냈습니다. 제가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남편은 아예 일을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하더라도 금방 그만두길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희 여동생네 집에는 자주 가서 이것저것 형부 행세를 하고 있더군요. 저와는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데 여동생의 집에 가서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을 두 사람의 SNS를 통해 보았고 점점 단순한 질투가 아닌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간 제대로 뒤통수를 맞을 것 같았습니다. 증거들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동생의 집에 가서도 자꾸 남편의 물건이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결정적인 건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집으로 가서도 남편의 방한 물건들을 몰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좀 흥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의심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도대체 누구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라고요. 다짜고짜 하는 말이긴 했지만 뭔가 알고 있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그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툭 보내왔습니다. 형부에게도 이미 말을 다 했다면서도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너는 내 동생이지 남편 동생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쩜 이럴 수 있어? 저는 동생이 괘씸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동생은 비록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내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형부의 편에서 저를 공격해오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저는 여동생이 보내온 증거들 때문에 결국 이혼을 당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안 얘기였지만 동생은 엄마가 나 안고 막 잘못했다고 울었어 라고 한 우리 아이의 말을 듣고 뭔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군요. 저는 그와 잠자리를 갖고 나서 죄책감이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절주절 아이 앞에서 털어놓았는데 결국 그게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낌새를 눈치챈 여동생이 저를 미행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네,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양육권까지 박탈을 당하게 됐습니다. 제 돈으로 모아서 일군 모든 것들이 유책 배우자가 된 탓에 재산의 상당 부분도 남편에게 뺏겼습니다. 출판사에도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되었고 이제는 여자 담당자와 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에도 거의 가지 않고 혼자 원룸을 구해 살았습니다. 꾸준히 들어오는 일 덕분에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전 남편이 청구한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내주었고 아이한테는 매달 장난감 선물도 사주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허하더군요. 어미가 되어서 아이한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길을 가다가 네일샵에서 나오는 여동생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기 위해 옆 건물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최근에 시댁백으로 들어간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낮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몸을 숨겨 동생의 전화통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오빠, 나 연차 썼어. 남편은 또 출장. 그래, 우리 집으로 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전남편과 통화를 나눈다고 확신했습니다. 역시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뒷골목으로 돌아서 여동생의 집으로 먼저 뛰어갔습니다. 어떻게든 두 사람을 파탄내고 싶다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렇게 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으면서 내 삶을 모조리 망가지게 했으니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동생네 집 앞 비상계단에 숨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까지 세팅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저는 눈앞의 남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인 줄 알았던 여동생의 바람 상대가 바로 출판사 대리였던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왜 거기서 나와? 그런데 두 사람은 보통 사이가 아닌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집 앞에서부터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패주고 싶은데도 정작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자리에 바보같이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떠보니 여동생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여동생이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그는 집에 갔는지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초지종 다 얘기해. 저는 여동생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정말 눈앞에 보이는 모든 걸 내던지고 싶을 만큼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더군요. 언니, 정말 잘못했어. 사실은 내가 먼저 그 대리님하고 만나고 있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를 사랑해. 이혼할 각오도 했어. 동생은 정말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잘 들어보니 우연한 기회에 채팅 앱에서 대리님을 만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애가 있다고 해도 너무 좋아서 일방적으로 쫓아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다고 합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요. 동생은 너무 화가 나서 남자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 대리가 모텔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것이죠. 정말 이게 다 무슨 악연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였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 남자를 만났지만 저는 늘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만났는데 동생은 아니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매를 키운 부모님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도 정말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지만 여동생이 제게 한 행동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그 대리와 헤어지게 하려고 형부에게 다 말하다니요. 이후 여동생도 이혼을 당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선 이제야 속이 후련하냐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 너도 겪어봐라 하고 저는 그냥 놔뒀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했는데도 기분이 더럽더군요. 앓고 있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그냥 결국에는 모든 게 다 파탄이 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자 더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여동생은 이혼하고 나서 그 대리와 다시 재혼을 꿈꾸던 것 같더니 집안 반대로 그마저도 잘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요즘 다 큰 아이와 자주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창 사춘기인 고등학생인지라 더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엄마 잘못으로 가족이 다 흩어지게 됐다는 걸 이 아이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학원비도 다 대주고 사고 싶은 것도 말만 하면 다 해줬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떠나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전 남편은 이런저런 일들을 전전하다가 이후 마음을 다잡았는지 화물차를 몰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대출 받아서 산 트럭 빚을 갚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다 뿌듯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저는 남편의 대출도 일정 정도 보태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여동생 나름대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금방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연락조차 안 하고 사는 자매가 됐지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쓰입니다. 변변한 직업을 가진 남자를 만난 게 아니어서 더 마음은 안 좋았습니다. 다시는 결혼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요즘엔 부쩍 평범한 가정을 보면 아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그런지 주변에 단란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걸까요? 얼마 전에는 전 남편이 술을 마시고 밤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헤어져서 사는 게 맞는 거냐고 말했죠. 술 기운에 하는 말 같긴 했지만 꽤나 용기를 낸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 이제 용서해주는 거야? 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그 말에는 그건 아직 모르겠다 라며 한숨을 쉬더군요. 하긴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난다고 아물겠습니까? 제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그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텐데 말이죠. 그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마 안 지워지겠죠. 다시 예전처럼 지내길 바라는 건 어쩌면 다 저의 욕심일 겁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기다릴게 당신이 내킬 때까지 라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그 말에 남편은 알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도 속으로는 두렵습니다. 다시 재결합한다고 해도 잘 지낼 수 있을지 말입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부부들이 많다곤 하는데 예전의 상처는 어떻게 보듬어 안고 사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